자, 차임 지급 의무를 예를 들어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그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미리 볼게요. 이거예요. 이제 실제로 기출된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상의 월 차임은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한 전대를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전대차 계약은 요 포인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무단 전대는 계약 종료 전이냐 후로 나눠서 임대인이 전차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 그게 키포인트인데 적법한 전대차 계약에는 이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월차임이 임대차 계약상에는 60만 원이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상 직접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전제가 적법한 전대차 계약의 경우. 항상 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대차 계약상의 월차임은 70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은 입대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제 그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자, 임대인은 임차인, 전대인에게 월차임 60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가 이제 쟁점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주냐? 영향 안 주잖아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의 대표적인 얘기죠. 차임 지급이잖아요. 계약서상 60만 원이잖아요. 따라서 60만 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영향이 없다. 임대인 전차를 상대로 즉 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그런 말미암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과 같은 의무를 직접 부담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즉 임대차 계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전차인은요? 직접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전대차 계약이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서 630조 제1항 1문에 의해서 뭐다? 임대인에서도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 경우에 얼마를 해야죠? 지금 임대차 계약서는 60만 원이고 전대차 계약서는 70만 원이잖아요. 그럼 70만 원 줘야 하는 건지 60만 원 주는 건지 쟁점이 있는데 아까 배웠죠.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과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금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즉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차임 지급 의무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다?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7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둘 중 적은 금액을 전차인은 임대인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요. 아니 전대차 계약상에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규율하는 거고 전차인과 전대인과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이에요. 따라서 비교를 하게 되면 전대차 계약에서 기초에서 전차인이 누구한테? 전대인, 임차인이겠죠. 이 사람한테 지급할 차임은 얼마예요?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얼마였어요? 이때는 70만 원이니까 70만 원 지급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전차인 누구한테?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차임 지급 의무인데 요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고 그 내용은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거랑 혼동하지 마십시오. 전차인과 전대차 사이의 차임 지급 의무는 당연히 이 계약에 따라 하는 거고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한 거잖아요. 전차인은 임대인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때 의무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석했죠? 예컨대 차임과 관련해서는 적은 금액이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어디가 이제 주소인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차임의 지급. 자, 그리고 지금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 부담한다. 요거와 관련된 거에서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차임 대표적인 것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차임 지급이 아마 아시면 됩니다. 그걸 전제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을 직접 지급하면 종종 사례에서 60만 원 지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 한도에서 예컨대 아까 임대차 계약에서는 60만 원이었고 전대차 계약에서는 70만 원이었잖아요. 그 한도에서 60만 원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면 60만 한도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은 그리고 전차인의 전차인의 차임채권 각 소멸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전차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차임이 60만 원, 7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전차인은 임대인에서 얼마를? 6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차임채권은 소멸하고 전차인은 임차인, 전대인에 대한 차임은 이 한도 내에서 70만 원 중에서 뭐죠? 60만 원 소멸하는 거죠. 70만 원 중에서 60만 원 소멸되기 때문에 얼마만 남는다? 10만 원만 남는다. 즉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전대인에게 1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직접 그 한도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과 임차인의 전차에 대한 차임채권을 각 소멸한다. 이중으로 변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60만 원만 받으면 되고 임차인은 7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은 전체 70만 원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60만 원 준 거잖아요. 60만 원 세이브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득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왜 이게 나오냐면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이게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면 차임과 관련해서 임대인은 차임 지급 관련 채무자가 2명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차임과 관련해서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채무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령의 규정에서 적법한 전대차 계약의 경우는 차임과 관련해서 전차인이 임대인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즉 임대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차임 지급과 관련된 채무자는 2명인 겁니다. 하나는 계약에 기초해서, 하나는 법령에 의해서, 630조에 의해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전제해서 전차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봤고요. 반대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건 어떻게 볼지를 본 거예요. 전차인은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채무자 2명이고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차임을 지급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전차인 직접 임대인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차인이 임차인의 경우에 할 때 과연 어떻게 규율할지 630조 1항 제1무에 따르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전차인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제한되는 것을 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 사이인 적법한 전대차 계약의 경우는 전차인은 자신의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한 거잖아요.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성립된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 뿐이에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게 말이 될까? 또 한편으로는 직접 의무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한다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지금 제한할 필요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어떤 관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 조항 때문에. 임대인을 보호한다면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 임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논리라면 전차인이 임차인을 직접 지급하면 안 되잖아. 근데 반면에 야 나는 임대인의 동의받은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야. 그 계약에 따라 나의 채무를 이행할 뿐인 건데 그걸 제한해? 충돌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해석할지. 그런데 이게 이제 1항 2문의 전차인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령에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조항이냐면 2문에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즉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의문점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계약에 따라 이행이 때 그걸 막는 게 말이 될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인문에서 법에서 친절하게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게 되면 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 너 나한테 직접 의무 부담하잖아. 그러니까 그 의무에 기초해서 나한테 돈 차임 줘. 그 얘기를 했을 때, 나 벌써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돈 줬는데? 그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겠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차임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만 원 있었죠. 이건 7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전차인이 나 임차인한테 70만 원 줬어. 그러니까 너한테 줄 거 없다. 그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축소 해석해요. 이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축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차임 지급이 변제기 전에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조항은 어떤 경우든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차임을 지급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전차인이 어떤 경우 전대차 계약성의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이 전대차 계약상에 정한 변제기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경우에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이 계약의 기초에서 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그리고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해서 그때 한 경우에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변제기가 도래 전이냐 후로 나누는 겁니다. 참 어렵죠.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해석이 되냐면 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은 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고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지급은 계약관계가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해서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이익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조화시키는 방법은 전대차 계약에 있으니까 계약에 기초해서 계약이 정한 이행기 도래하면 그땐 보호를 해줘야겠죠. 70만 원 지급했어요. 계약이 도래해서. 나중에 임대인 청구하게 되면 계약이 도래해서 변제기 이렇게 이행기가 어서 했어요. 만약에 이행기가 도래했으면 그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아직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면 이행지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때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차임 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차임 염치를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중에 임대인이 전차인에 청구하게 되면 또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60만 원을. 그걸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기 도래 전에나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계약에 따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차임 염체가 되고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 청구하게 되면 이중 청구, 이중 변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언제? 변제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변제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 대항할 수 없고, 즉 예를 들어서 이 전대차 계약서는 매월 15일이에요. 여기는 이것도 15일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이 변제기 도래하기 전인 10일에 뭘 했다? 70만 원을 줬어요. 그러자 임대인이 15일이 돼서 어떻게 됐다? 전차인에게 60만 원 청구하게 되면 10일 날 임차인에게 지급한 걸 가지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전차인 임대인에게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 즉 전차인과 임차인 사이 체결된 전대차 계약에 따라 15일 날 70만 원을 주면 그 후에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60만 달라는 얘기 하게 되면 야, 나 지급시가 저래서 돈 줬어. 근데 너한테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중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 하나하나씩 잘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봤고요. 근데 시험은 다행히 요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작은 금액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조항은 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에서 다양하지 못한 얘기는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 전이냐 후로 나눴고 변제기 전대차 계약상 변제기 전에 이해한 걸 가지고 지급한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면에 변제기가 도래해서 지급했으면 그 얘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즉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면 나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서 줬어. 그러니까 너한테 줄 돈 없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대차의 존속기간. 당연히 전대차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있죠. 그런데 전대차 계약의 특성이 뭐다?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로 전제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차권은 전대차 계약의 전차권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당연히 함께 종료되는데 그런 예외가 있다.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했어요. 합의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항상 이 합의로 계약 해지하고 생각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항상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합의예요. 왜 제한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뭐냐면 자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는 전차인에게 뭘 암시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간 동안은 전대차 계약도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신뢰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또 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 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동안은 전대차 계약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떠오르시면 합의로 그 전차인이 예상한 그 합당한 기대를 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논리가 있었죠. 이런 게 지금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사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낙약자를 상대로 한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한 경우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누구야? 제3자인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소급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즉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권리는 요약자가 낙약자의 사이에 임의로 해하지 못한다. 그 임의가 뭐였죠?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임의로 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자의 기대, 권리를 보여준다. 비슷한 패턴이죠. 다만 제3자료랑 계약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당사자가 임의로 지금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하는 거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임의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한때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계약을 합의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계약 종료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함께 종료되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차인의 기대치,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전대차 계약은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외를 뒀습니다. 이건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그때까지 너 쓰게 해줄 거야. 보장해 준다는 의사표시잖아요.
또 전대차 계약에 따르면 전대인은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그 존속 기간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전차인 권리는 소멸한다. 자, 여기 전제는 뭐죠?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자, 임대차 계약이 또 하나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종전의 예외는 임의로 즉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건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죠. 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전차권이 소멸된다는 얘기고 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 얘기는 전대차 계약은 계속 이 계약 기간이 계속 존속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고요. 지금 항상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전제를 합니다. 무단인 경우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냥 해지를 하게 되면 그냥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 계약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종료됩니다. 지금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위해서 전차인이 예상한 그 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익을.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계약 기간을 정하죠.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이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예요. 기간에 약정이 없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돼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 중에 기간에 약정이 없고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돼요. 그 경우에 보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에서 인정한 권리예요. 약정,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제가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반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민법과 달리 특별법으로 달리 정하고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몇 년을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법도 몇 년을 본다.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돼요.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조심하라고 했죠. 상가건물임대차법은 한산보증금에 초과하는 경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한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법에 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 정도 1년을 본다. 그 규정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지역별 정한 일정 금액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고 그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 기간에 약정 없는 경우. 그 경우에 그럼 해지 통고예요. 그럼 해지 통고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 동산의 경우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든지 당사든지 언제든지니까 당사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도 있어요. 해지 통고는 해지와 달리 상대방이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임대인으로부터 그러한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러한 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개월수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런 논리로 갑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럼 전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 근데 이건 적법한 거잖아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고 민법에서 이런 경우는 당사자든지 언제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거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하는 거 다른 거죠.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에 의해서 일정한 시점이 경과되면 그때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고 원칙에 따라 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법은 이러한 경우다 하더라도 비록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그래서 전차인 좀 더 보호해 주자. 보호해 주되 어떻게 보여주냐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어떻게 보이냐면 자,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일단은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무단 전대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은 어떠한 이제 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부동산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한테 1개월이 지나면 종료돼요. 그렇게 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는 게 원칙이지만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임대인은 전차인이 돼요.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특히 임대인은 전차인이 돼요. 즉 이건 전차인하도 이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없고 나는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의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해지 통고합니다. 그 사유를 전차인한테 해야만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임대인이 통지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됐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그 얘기를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통지하지 않으면 비록 임대차 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그로부터 그 의사표시, 해지 의사표시를 통고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료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은 살아있는 거죠. 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전차인이 대신에 임대인 통지를 했어요. 임대인 전차인에게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소득이 생긴다. 근데 이게 없는 경우다. 기간에 임대차 계약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면에 이는 635조 내지 637조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고 임차인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제한을 두는데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됐고 and 어떤 경우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했는데 기간과 관련해 약정이 없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에 전차인 보호 규정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조항은 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임차인만 뿐만 아니라 해지 통고 의사를 누구한테?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차인에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 계약 해지할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조항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만 적용되는 거지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퀴즈입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X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월 차임이 60만 원이에요. 임대인에 대한 차임 면책이 110만 원에 달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차인 병에게 그 사유를 통해서 해지로서 병에게 당할 수 있다. 자, 여기 쟁점이 뭐가 있냐면 120만 원이면 차임 면책이 월 차임의 2개월분이에요. 그렇죠?
쟁점이 뭐냐면 항상 할 때 상가냐 상가가 아니냐를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나 아니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뭐 토지 임대차 계약 그런 경우에는 차임 연체액이 2개월분 이상일 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의 경우에 뭐였죠? 3개월분이에요.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상가냐 안 하는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X 창고 건물이에요. 창고 건물은 창고 단순한 나중에 상가 건물 임대차분은 창고 건물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그 건물에서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거나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용도일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영리행위를 전제합니다. 근데 물건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제작하는 건물은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사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거고 그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임 연체액이 2개월분 이상이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데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전차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채무 불이행 사실을 이행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임차인의 계약 해지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을 보면 이 조항을 전제로 해서 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 연체를 위한 계약 해지에 계약 종료를 주장하려면 전차인에 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규정은 기간의 종료를 위주로 해지 통보하는 경우에 정해되지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인 차임 연체를 이뤄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전차인에 주장할 수 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너와 임차인은 전대차 계약도 종료됐다. 따라서 나는 소유권에 기해서 아니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너한테 네가 점유 중인 목적물 반환을 청구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즉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고 전대차 계약도 함께 종료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좀 어렵게 나오면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도 종료됐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 목적물, 그럼 소유자, 임대인 입장에서 대부분 임대인 소유자죠. 계약이 종료됐으면 목적물 반환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목적물 누가 전유하고 있어요? 전차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차인한테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게 가장 실익이겠죠. 현실적이죠. 그럼 전차인은 방어를 하고 싶잖아요. 방어할 수 없으면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니까 적법한 전대차 계약 체결했고 아직 전대차 계약이 있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임대인의 반환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의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잖아요. 그 계약 종료 사유가 계약 해지 통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지 통고인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잠시 좀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 시간이 됐는데 자, 목적물의 반환. 임대차가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 계약도 함께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채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채권을 갖습니다. 얘기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 다음에 전차인 있잖아요. 각자 임대차 계약 그리고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있죠.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의무가 있고 그럼 임대인 관점에서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돌려달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반대로 임차인과 전차인도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다만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보지만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측면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차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전차인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왜?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의무라는 조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 반환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일 수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213조 목적물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할 권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유자잖아요.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럼 이 사람이 방어할 방법은 점유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점유할 권한은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이 존속 중요한데 지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과 동시에 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적법한 권한은 점유할 권한은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그게 받아들여지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돌려달라는 얘기에 방어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임대차와 전대차 동시에 종료됐다는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차인은 목적물을 직접 임대인에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인가?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도 이행한 것이 된다. 당연한 얘기를 쓴 겁니다. 근데 요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 빈도는 없지만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기본적으로 토지 임차인에서 어떤 목적? 건물 등의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뭐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전차인은요? 전차인도 이런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전대차 계약도 그런 목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아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물, 기타, 원칙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건물 등 소유물, 제가 건물 등 소유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인데 정확하게는 건물, 기타, 공작물 뿐만 아니라 식목, 체험, 목축, 목적이에요. 지상권은 건물 소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통은 건물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건물 등 소유 목적으로 단축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식목, 체험, 목적도 있습니다.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건물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이 일단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중요한 것보다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 보다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다. 두 번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된다. 자, 임대차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지상물, 건물 등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누구에 대해서요? 항상 토지 소유자이잖아요. 임대인에 대하여. 이것도 중요하죠. 전차인은 임차인, 전대인이 아니라 누구죠? 임대인에 대하여.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는 그건 임대차 계약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전차인은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 상대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할 때도 정법반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 부속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인이죠. 그 임차인이나 전대인이 아니라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전차의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건도 임대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 만료. 누구 상대로? 임대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이 아니라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창고 건물 임대차 계약. 창고 건물이라는 얘기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3년인 반면에 전대차 계약은 2년이에요.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차인이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려면 요건이 뭐다? 동시에 만료돼야. 그런데 아직 임대차 계약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전대차 계약이 먼저 끝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동시에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저희가 이제 앞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할 때 그 부속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매수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제 임대차 계약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계약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특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